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식사요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식사요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오늘 동맥경화증과 이상지질 혈증, 뇌졸중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고혈압,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동맥경화증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동맥경화증 중에서 그 아테롬경화증이 가장 흔하기 때문이에요. 동맥경화증은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테롬경화증, 중막경화증, 세동맥경화증. 세동맥은 이제 세동맥에 칼슘 같은 것이 침착돼서 생기는 것이고요. 중막경화증은 이 혈관의 바깥쪽과 내막과 바깥쪽막 사이 가운데 이제 중막에 이제 경화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그 내막에 동맥경화증이 더 흔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게 생길 때 이 이제 굵은 혈관의 안쪽에 처음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면역세포가 나와서 이 면역세포들이 이제 여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상처가 나면 이게 좀 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상처가 나면 혈관 안을 돌아다니던 지방세포들이 상처 부위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품세포, 포말세포, 폼셀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방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관의 내막에 염증 때문에 좀 이렇게 부어 올라서 흉터처럼 이렇게 남는 것이 동맥경화증, 이걸 이제 아테롬이라고 합니다. 이 아테롬, 이게 생기면서 아테롬경화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방줄기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내강을 점점 커지면 내강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건강한 혈관막들 대신에 이 지방이 막의 일부를 대체하기 때문에 혈관이 단단해지고, 단단하다 보면 이제 높은 혈압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막히거나 이게 단단해져서 혈압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거나 하는 것이 동맥경화증의 주요한 어떤 증상 혹은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단순히 단단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흔히 이 지방줄기, 섬유성 플라그가 제일 먼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 10대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생활 습관이 많이 달라져서 조금 더 빨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동맥경화증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게 담배를 이제 많이 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40대에서 50대. 그리고 나서 이제 60대, 70대 이럴 때 이제 그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 생겨난 지방 줄기가 실제로 병변을 일으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 40년. 그러면 10대, 20대 때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자는 그 에스트로겐이 이 지방줄기 형성을 조금 막아줍니다. 폐경 이후 위험이 좀 증가하고요. 그 폐경 전에는 남성일 때 동맥경화증 위험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유전도 영향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동맥의 내막에 이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지질 혈증.
인 경우에는 지금 이 지방이 들어가서 그 포말세포를 좀 이렇게 커지게 하고 불어오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혈관 안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겠죠. 그래서 LDL이나 V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이상지질 혈증일 때는 불리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HDL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 안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역수송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DL이 많으면 도움이 되고, HDL이 부족한 이상지질 혈증의 경우에도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 헤비스모커들이 동맥경화증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하고, 자, 카테콜라민 분비가 촉진되면서 혈압도 좀 상승할 수 있고 HDL도 부족해집니다. HDL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근데 그 HDL 떨어지게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만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좀 많아서, 그리고 당뇨, 통풍, 스트레스, 운동 부족, 알코올, 커피. 자, A형 성격이라는 것은 성격이 조금 이제 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성격을 말하는데, 그 혈액형 A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도전적이고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인 경우에는 동맥경화증 위험이 조금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맥경화증이 있을 때 이 환자들은 혈장 지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살펴보시죠. 우선 증가하는 것들은 총지질, 중성지방, 총지방산, 유리지방산 모두 증가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인지질도 증가하는데, 그 중에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인지질 비는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베타지단백인 LDL과 그 LDL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알파지단백인 HDL은 감소하는데, 그로 인해서 베타퍼 알파지단백 비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포단백 리파제라는 효소가 있지요. 이게 지단백을 분해해서 거기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감소하면서 지단백이 그 지방을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동맥경화증이 무서운 이유는 그 합병증이 좀 무시무시하기 때문인데요. 대개 굵은 동맥에 생기는 동맥경화증이 막히거나 터지는데, 우리 몸에 이제 동맥이 굵고 그 조금 혈관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각이 있어서 막히거나 터지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좀 부풀어 올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뇌하고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있는 동맥이지요. 그래서 뇌동맥경화증은 뇌졸중을 가져올 수 있고요. 관상동맥경화증은 협심증을 거쳐서 심근경색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뇌졸중은 많이 회복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뇌졸중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협심증은 이제 뭐 조금 지나갈 수 있지만,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인데, 이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이 왔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시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은 미리미리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증일 때 식사요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2015년에 나온 지침과 조금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덧붙인 것인데요. 이 혈중 지질에 대해서, 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식품 섭취를 어떻게 하고 영양소 조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그때 이제 역학조사가 나 임상 연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당뇨병 학회라든가
지질동맥경화학회라든가 영양학회라든가 들어가셔서 그 현행 지침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걸 작업하면서 조금 살펴는 보았지만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량은 표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줄이는 것이 좋고요. 지방은 총지방이 열량의 30% 이하, 포화지방산은 7% 이하, 오메가6 지방산, 혈관 건강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10% 이내로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300mg 미만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것이 한때 2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했었는데 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면 콜레스테롤 혈액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섭취량을 줄인 만큼 세뇌에서 콜레스테롤이 생합성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뭐 과다하게 줄인다고 해서 혈중 농도가 그거에 비례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300mg 미만으로 줄이라고 하였다가 글쎄 콜레스테롤 지침이 꼭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품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동물의 내장, 난황, 버터, 우유에 많아요. 우유에 돼지고기, 어란, 생선, 알이죠. 오징어, 게, 성게, 새우, 뱀장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분은 복합당질로 섭취하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도록 하는데 식이섬유 중에서도 특별히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하루에 25g 이상 섭취하라고 하는데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담즙산과 소장 안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 담즙산 안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담즙산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배설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이 담즙산과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배설 효과가 있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설을 늘리고 합성을 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품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가? 과일에 팩틴 들어있죠. 그러니 아주 잘 익은 과일보다는 여러분 팩틴이 들어있는 과일들 대략 아실 거예요. 팩틴이 들어있는 과일이 좋습니다. 자, 곤약에 만닌 들어있지요. 알긴산 들어있는 해조류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증의 콜레스테롤을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총 열량의 15에서 20%를 주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단백이라는 것이 지방을 단백질과 결합시켜서 유화된 형태로 혈액 안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지방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 당연히 녹지 않거든요. 유리지방산 같은 경우는 카르복실산이 이제 마지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혈관 안을 다닐 수 있지만 중성지방 그 자체가 혈관을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방이 뜨겠죠. 내막에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지방을 혈액에 용해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 지단백인데 이때 단백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여야지만 지단백이 원만하게 잘 만들어져서 그 혈중 지질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염 제한하고요. 비타민 E나 비타민 C는 지질과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섭취하도록 하고 알코올 줄이고요. 커피, 설탕, 탄산음료, 흡연, 스트레스도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주된 원인이 혈중 지질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지질이 올라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단백 같은 거는 적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엔 고지혈증이라고 불렀다가 요즘은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 HDL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청 지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총지방,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적정 범위는 200mg/dL 미만, 중성지방은 150mg/dL 미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 이상이거나 150 이상일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관리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콜레스테롤의 운반 형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LDL하고 HDL이에요. 자, LDL은 콜레스테롤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 지단백입니다. LDL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0 미만이 정상인데 LDL이 100에서 129까지만 돼도 약간 높은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130 이상, 160 이상이 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HDL은 콜레스테롤을 말초에서 간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의 말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DL이라면 HDL은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초에 포함되는 게 이제 혈관이잖아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DL은 적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면 40 미만이 되면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60 이상은 정상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DL 콜레스테롤은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운동을 하면 조금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은 우리가 차트를 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단백에 대해서 그 임상영양학 시간에 자세히 학습을 하였지만 한 번 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장에서 지방이 흡수가 되면 이 중성지방이 소장 내막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장에 있는 점막세포에서 이 중성지방이 카일로마이크론으로 다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문맥의 카일로마이크론의 형태로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유미지립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유미지립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지방을 먹었을 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인성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외인성, 식사성 중성지방이랑 같은 말이죠. 자, 간에서 지방이 들어와도 지방을 만들어내고 간에서 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여분의 많은 탄수화물들은 지방으로 다시 생합성이 되죠. 왜냐하면 탄수화물로 저장하면 너무나 체중이 많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좀 효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의 간에서 과다한 에너지를 잉여 열량을 중성지방으로 합성합니다. 우리가 그걸 내인성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이 내인성 중성지방을 말초로 보내야 되겠죠. 우리 몸의 다른 곳으로. 자, 말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VLDL입니다. VLDL에는 당연히 내인성 중성지방도 많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인성 중성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VLDL이라고 합니다. 자, 이 VLDL 정경동했을 때 프리베타라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VLDL이 쭉 가다가 말초에게 뭘 주냐면 중성지방을 줘요. 해결해요. 그러면 중성지방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LDL로 바뀌어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초저비중에서 저비중으로 LDL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제 간에서 합성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던 VLDL에서 중성지방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콜레스테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LDL입니다. LDL의 형태로 말초로 가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주게 돼요. 그리고 LDL은 콜레스테롤을 주면서 점차 이렇게 간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지방의 여행이에요. VLDL. 칼로마이크론 형태로 들어왔다. 이건 외인성 지방이고요. 식사성 지방은, 그러니까 내인성 중성, 잉여 열량은 내인성 중성 지방에 되어서 VLDL을 타고 가서 중성 지방을 주고 LDL이 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주고 누군가에게 주고 이제 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LPL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LPL은 VLDL의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LPL이라는 지단백질 분해 효소가 부족하면 VLDL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DL은 세포막에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랑 결합하면 콜레스테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가 부족하면 LDL 수용체가 부족하면 LDL이 증가합니다. LPL이 부족하면 VLDL이 증가합니다. 이거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비중 지단백 HD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DL은 뭐냐면 얘네들과 별개로 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HDL을 만들 때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네센트 HDL이라고 하는데요. 만들어지면 얘가 간에서 빠져나와서 혈관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합니다. 콜레스테롤 흡수하면 이 HDL이 동그래져요. 포켓몬처럼 돌아다니면 이 포켓으로 포켓몬 같은 콜레스테롤을 딱 잡으면 얘네들이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 HDL이. 그럼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가득 실은 HDL은 간으로 되돌아옵니다. 즉, 자, VLDL은 중성지방을 주고 LDL은 콜레스테롤 말초에 주지만 HDL은 말초에 있는 특히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되가져오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콜레스테롤 역수송이라고 합니다. RCT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HDL 콜레스테롤을 가져올 때 작용하는 효소가 바로 LCAT이라는 효소예요. 레스틴 콜레스테롤 아센 트랜스퍼레이즈. 이 LCAT이라는 효소가 혈장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HDL 내부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 이 효소가 부족하면 HDL도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 트랜스퍼 프로테인 CETP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것은 HDL이 이렇게 이제 뚱뚱하게 콜레스테롤을 실었으면 간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VLDL이나 LDL이나 혹은 말초 조직에다가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ETP입니다. 얘가 많으면 이 콜레스테롤 역수송의 효소가 역수송의 효율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HDL의 역할, 작용에는 LCAT과 CETP가 모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단백의 그 이상기질 혈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기질 혈증은 프레드릭슨이 그 가족형 구조 혈증을 5가지로 분류했고요. WHO에서 그것을 6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 여러분이 이게 1형, 2형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형은 칼로마이크론이 증가합니다. 메인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장에서 합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지방식을 하는 경우에 혹은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즈가 선천적으로 결핍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어요. 1형 이상 지질 혈증일 때는 지방과 알코올을 제한해야 됩니다. 자, 2형은 LDL이 증가하는 겁니다. LDL이 증가한다는 것은 LDL에서 그 세포에 LDL 리셉터가 있으면 LDL에서 그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면서 얘를 이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LDL 리셉터가 결핍되면 혈액 중 돌아다니는 LDL 양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원인으로는 리셉터 결핍이 가장 크고 고열 양식이나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됩니다. LDL이 증가할 때는 콜레스테롤과 총지방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요. 사형을 보겠습니다. 이 사형이 사실은 이제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지요. VLD를 증가한 형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형은 그 카일로마이크로는 우리가 식사성 섭취한 지방이라 지방 섭취할 때 증가한다면 VLDL은 지방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많이 먹었을 때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당질 식사를 했을 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식사가 밥을 위주로 하고 그 용료 섭취를 우리가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밥을 위주로 드시고 영양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분들이 고지혈증이 올 때 사형인 VLDL 형태를 많이 오게 됩니다. 간에서 VLDL 합성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가장 흔하고요. 또 이것은 선천적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유전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형 이상지질 혈증이 있으셨다 그러면 자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량과 당질, 알코올을 제한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형하고 4형은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형태, 2형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형태죠.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자, 식사법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이상지질 혈증과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이상지질 혈증의 식사법을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총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감소시켜야 되고 콜레스테롤 섭취도 많이 섭취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이걸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 염증을 좀 진행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는 기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면시류, 대두유. 물론 모든 기름에는 여러 가지 지방산들이 많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에는 이런 우리가 보통 식용유로 사용하는 이런 기름들의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기름도 오메가6가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죠. 자,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염증을 약화시킵니다. 동맥경화증의 주된 기전이 염증이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동맥경화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염증을 약화시키는 지방산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하도록 권하는데 등푸른 생선, 아마씨유, 들기름 같은 지방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라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또 덜어는 생선을 싫어하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들기름이 상당히 좋은데 들기름은 산패되기 쉬우니까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으니 더 산패되기 쉽죠. 그래서 가능하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LDL을 감소시키면서 프로스타글란딘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는데 올리브유, 카놀라유, 땅콩기름 등의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성 식이섬유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제한하고 식물성 스테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시토스테롤, 베타시토스테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잇몸도 튼튼하게 해준다 그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춘다고 해서 약물로도 보충식품으로도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식물성 스테롤이 곡류, 과일,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고 보충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식물성 스테롤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 혈증일 때는 앞서 보았던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일 때는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섭취해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생합성이 되기도 하고 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성지방은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지 않고 과도하게 열량을 섭취하거나 혹은
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중성 지방혈증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열량과 지방과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당질, 단순당 섭취도 감소하기를 요청한다. 감소시켜야 됩니다. 알코올 섭취 제한하고요. 섬유소 섭취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 흡수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낮춘 효과가 있지만, 자, 불용성 식이섬유의 큰 효과는 뭐냐면 소장 안에서 지방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지방의 흡수를 낮추기 때문에 또 고중성 지방 혈증일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굳이 수용성 식이섬유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 섬유소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시 지질혈증일 때의 실제 식사관리는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니까요. 힘줄과 기름을 제거해라. 가능하면 살코기 먹어라. 가공육은 지방을 이미 많이 넣었는데 우리가 제거할 수 없잖아요. 다 섞여 있으니까 가공육류 주의할 것. 닭고기 껍질과 지방을 제거할 것. 튀김닭 좋지 않겠죠. 생선은 불포화지방산 때문에 도움된다고 하고요. 갑각류는 콜레스테롤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이 저지방 어육류군이에요. 그래서 가끔 사용할 수 있다. 우유는 저지방을 먹는 게 좋겠다. 우유 속에 있는 것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많겠죠. 식물성 기름이 좋지만 코코넛유나 팜유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코넛 팜유는 포화지방산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할 것. 그 다음에 달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요. 과일과 채소는 충분히 먹되 과일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거기에 이제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성지방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빵이나 밥, 고구마 같은 전분, 콩 이런 종류는 도정되지 않는 것,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이 많지만 고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많아지는 것, 과다한 섭취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리법으로는 찜이나 구이, 조림처럼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법을 권장하고 있고요.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싱겁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베이킹 파우더에도 들어있고 또 화학조미료 안에도 소디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뇌졸중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동맥경화증이 뇌혈관에서 일어나서 그 뇌동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정맥류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맥류는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지만 동맥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꽈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혈관막이 얇아져서 터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동맥류가 파열돼서 그 뇌실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뇌출혈 혹은 이 동맥류가 혹은 정맥류가 주변에 있는 혈관을 눌러가지고 허혈성이 혈액이 이제 흐르지 못하는 경우 혹은 혈관 자체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그 혈류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수반하는 경우의 위험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증이 모두 원인이 될 수가 주된 원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무래도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4배에서 7배 정도 정상혈압에 비해서 위험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경우에는 혈관 관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흡연의 경우에도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발병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상인에 비해서 20배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정상인이겠지만 아무튼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뇌졸중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상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그리고
경급 투입약을 복용하는 경우, 여성 흡연자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 자, 일과성 뇌희열 발작이라는 건 이렇게 그 뇌조직이 그냥 국소적으로 이렇게 아주 일시적으로 손실이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어지러워서 이렇게 뭐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나아져서 24시간 지나면 완전히 개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 뭐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데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좁아졌다. 그럼 이런 색전, 엠볼러스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를 막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영차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게 일과성 뇌혈이라고 하는데, 일과성 뇌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이 나타날 경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만, 한번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한 분들은 괜찮아졌는데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 질병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성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허혈이 6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뇌세포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 능력, 운동 능력, 감각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몸의 절반이 운동 능력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서 이 허혈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거나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항응고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전을 가능한 녹여내고 더 이상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항혈소판제, 그러니까 혈관 안에서나 어딘가에서 이렇게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항응고제를 응급으로 투여할 때, 그리고 이제 개선이 되고 나서도 또다시 뇌졸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처가 났지만 혈액이 응고하지 않아서 좀 출혈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K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이 항응고제에 의한 이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하여서, 그 항응고제를 섭취할 때는 항응고제를 투여를 할 때는 비타민 K 섭취량을 좀 투여하는 그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스피린이 항혈소판 제제로 이렇게 혈액 응고를 막아주기 때문에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 하루하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런데 이게 위장장애가 있고 위내 출혈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혹시 장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시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변 자멸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계시는데 환자가 입원하시면 이제 어떤 약을 투약하고 계시는지 영양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식품,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요. 녹색 채소 중에 시금치, 부추, 근대, 순무, 양상치, 케일, 파슬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자, 두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쇠간, 돼지간, 베이컨. 그 두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청국장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K 조절해야 될 경우에 청국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황이나 아보카도, 마요네즈, 콩기름, 올리브유, 피스타치오에도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식사요법에는 환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이후에 그냥 이렇게 유동식에서 연식, 일반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과 재활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섭식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좀 문제가 달라지죠. 이 섭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 특히 연하곤란이 오는 경우 어디예요? 연수죠. 연수가 타격을 입으면 연하곤란
아주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연하곤란 환자에게 특별한 퓨레식을 주면서 그 본인의 섭식 능력에 맞는 퓨레식을 공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장 영양이나 경관급식을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연하곤란에 따라서 수분 섭취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연하곤란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자 독립적인 사망 예측 인자입니다. 연하곤란의 여부, 그리고 연하곤란의 정도에 따라서 영양실조, 감염, 그리고 재원일수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양사는 환자의 섭식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시간으로 동맥경화증과 이상지질혈증,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동맥경화증의 원인과 식사요법, 이상지질혈증일 때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식사요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 지단백이 어떻게 변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때는 지단백이 어떻게 같이 변화하는지, 어떤 지단백의 농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연하곤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